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필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마지막 시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네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서 제가 지금 아침부터 쭉 진행해 오면서 제가 이제 강의 피드백이라든지 전체 세미나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모바일에서 이제 받고 있는데, 그걸 참석해 주시면 저희 티셔츠를 주고 있습니다. 그거 꼭 하시는 게 좋고요. 그걸 이제 거기서 많은 이제 인풋을 주시면 저희 이제 서비스라든지 혹은 뭐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제 강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강화시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AWS 서비스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 제가 고급 기법이라고 해서 고급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어드밴스드한 주제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키텍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 혹은 뭐 코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뭐 이렇게 재밌게 봐주시고, 혹시나 나중에 이제 그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난다, 혹은 뭐 궁금하다 하면 나중에 저희가 공유되는 그 덱을 보시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제 진행은요, 일단 배포 자동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데브옵스 개발 문화, 그 다음에 그 방식, 도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AWS 코드스타에 대한 소개를 잠시 드릴 겁니다. 그 이외에 애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 아키텍처를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할까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제가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손을 들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고 어떤 빠른 배포, 데브옵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유행하고 있고 이미 유명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배포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많은 배포가 업무 시간 이외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급작스러운 롤백으로 어떻게 고통을 받는지. 뭐 고통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십니다. 보시면 뭐 우리는 분기별 릴리즈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1년에 4번 정도. 물론 이거는 좀 이전 세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떤 주기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시간을 찾기 위해서 뭐 주말이라든지 혹은 그 밤 시간, 그때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롤백은 일상 다반사라는 거, 그런 부분이 있죠. 오늘의 이제 어떤 전체적으로 내용 끝난 뒤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배포 자체는 이제 끊임없이 셀 수도 없이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시간 외에 전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이제 배포가 일어나더라도 전혀 서비스에 이제 임팩트를 주지 않는 그런 방법들. 그다음 롤백은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거는 가능한 빠르게, 이게 어떤 사람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되는 부분, 그런 부분, 혹은 이 어떤 패치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 패치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좋겠고, 오늘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 내용을 좀 다룰까 합니다. 그럼 기존 방법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이제 불필요한 시간 소모가 발생한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개발이라든지 테스팅, 보안, 운영 부분은 좀 구분되어 있고요. 각 팀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 팀 간의 이제 업무 협업을 위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플래닝을 하고 뭔가 맞추는 그 시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해관계도 있는 거고요. 우리들이 쭉 봤더니 이제 모두 급한 불 끄기에 좀 바쁘다라는 내용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 이제 팀마다 백로그가 있고, 그 팀마다 뭐 당장 급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쭉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이제 다른 팀 혹은 전체 프로덕트 혹은 서비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져가지 못하고 각 팀마다 우선순위를 먼저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서로 이제 팀 간에 시간 소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상충하는 우선순위를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개발팀은 무엇인가가 변경하는 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팀은 위험을 방지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운영팀은 안정성 보장이 우선이고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쭉 나오지 않습니까? 개발팀은 우선 변경을 하고 그걸 때문에 이제 돈을 받습니다. 임금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뭔가 바꾸자고 하니까 현재 잘 동작하고 있는 데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보안팀은 좀 두렵습니다. 그러고 나서 운영팀에 넘겼는데 운영팀에서는 혹시 서비스하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이제 저의 책임이다. 이런 이제 이해관계 상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가 아니라 아마존의 이제 그 스토리를 잠시 좀 설명드릴게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약 12년 전에 아마존닷컴은 매우 중앙 집중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모놀리식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파일에 18시간이 소모되었다고 해요. 그 컴파일 대상의 애플리케이션도 1기가 정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상되듯이 이 접근법으로는 이제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기 힘들거든요. 우리 고객들 중에서도 좀 이제 그 스포츠 게임 그 운영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개발하시고 그분들도 기존에는 그 약 4시간 정도 이제 필요했답니다. 컴파일 해가지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그럼 이제 대부분 그냥 그 시간에는 이제 대부분 커피 마시러 가시죠. 예, 이제 휴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하지만 여튼 이제 그 관리자라든지 오늘 이제 그 CEO 레벨에서 보면 그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근본적인 변화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됐었어요. 아마존닷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키텍처 변경이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이제 변화가 이제 필요했다고 합니다. 아마존의 개발 변혁을 좀 보면요, 2001년도에 전형적인 모놀리식 형태로 이제 하다가 그때 이제 닷컴 그 거품이 쭉 없어질 때쯤 이제 그 비즈니스에서 어떤 발빠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쭉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SOA 형태로 서비스 기반의 어떤 이제 지향의 아키텍처로 이제 변경을 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2007년에 뭐 에자일 인프라가 언급되고 2008년에 데브옵스가 언급되면서 현재 2009년부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혹은 투피자 팀 저 두 개가 합쳐져서 기업의 문화라든지 어떤 이제 방법론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잠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는 아마 대부분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으면 투피자 팀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보다는 이제 투피자 팀에서 잠시 좀 언급드리면요, 팀의 구성원 수를 2개의 피자를 시켰을 때 충분히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 수로만 제한한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저야 이제 뭐 미국 피자는 한국 피자보다 훨씬 크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분은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이제 투피자를 시켰을 때 한 팀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 양, 우리가 보통 봤을 때는 8명에서 많았을 때는 한 13명 정도로 한 팀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오너십을 가져가는 겁니다. 오너십이라는 거는 개발부터 어떤 플래닝과 개발, 운영상에 일어나는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 분석, 그다음 그걸 적용,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한 팀에서 한다는 거죠. 그 참고로 이제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보시면 이제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그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이제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이제 투피자 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피자 룰은 많은 곳에서 관심 있어 하고 이제 아마존이 어떤 만들어낸 하나의 이제 문화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샘 뉴먼이 쓴 빌딩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나왔던 다이어그램이랑 어떤 뭐 컨셉들인데요. 결국 이제 이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투피자 팀을 통해서 이런 형태의 이제 아키텍처 혹은 이제 운영 혹은 뭐 빌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합성 가능하게, 아마 개발자이신 분들은 그 합성이란 말에 좀 익숙하실 거예요. 예, 디자인 패턴에서 이제 컴포짓 패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확장이 가능해야 되고, 폴리글랏, 하나의 랭귀지라든지 어떤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이제 랭귀지라든지 뭐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대신에 너무 과하지 않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로 다른 팀과 기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독립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서 이제 말한 것처럼 합성이 가능하게 되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게 확장이 가능하게 되어야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이어야지만 뭐 합성이라든지 이게 확장이 좀 더 이제 융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능하게 하는 작은 기능을 유지해야 되고, 그 범위라든지 소유권을 충분히 어떤 한 팀에 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표준화한 다음에 이 표준화를 통해서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이런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가 나옵니다. 이 방법들로 이제 훨씬 이제 많은 것들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팀은 이전보다 좀 더 빠르게 소프트웨어라든지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을 찾게 되고, 그게 이제 아마존닷컴에서, AWS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다양한 개발 도구들이 나온 계기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4가지의 빌드 프로세스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도 충분히 이제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크게 이제 봤을 때 소스 레벨에서
어떤 이제 변경 사항이 일어나가지고 코드 리파지토리에 들어가는 거, 예, 그런 이제 단계가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그거 수집된 코드를 가지고 새로운 빌드를 만들어내는 것, 예,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시스템 혹은 뭐 로컬을 벗어난 다른 시스템과의 이제 통합 테스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하는 게 있고, 최종적으로 프로덕션에 디플로이되는 총 4가지의 단계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팀이나 이제 회사나 문화에 따라서 충분히 다르고요. 하지만 보통은 대개는 저 4가지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를 위해서 AWS는 지금 다양한 툴들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소스 이제 리파지토리용으로 이제 코드 커밋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빌드랑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코드 빌드가 있습니다. 물론 저기서는 이제 젠킨스 같은 서드 파티를 사용도 가능하시고요. 그다음 프로덕션에 실제 코드 어떤 빌드를 디플로이하기 위해서 코드 디플로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가시적으로 구성하시고 확인하실 수 있게 코드 파이프라인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을 이제 활용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더 빠른 배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데브옵스의 이점은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브옵스라는 컨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부터 이제 언급되었던 거고, 충분히 이제 많은 저희가 세션이라든지 그런 걸 진행했었거든요. 그 뭐 보시면 향상된 협업이라든지 뭐 신속한 전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숫자로 볼 필요가 있잖아요.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뭐 최근에 이제 추세도 있고, 보시면 이제 더 잦은 배포가 즉 30배 정도 더 잦은 배포를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되고요. 보통보다. 그다음에 짧은 리드 타임이 200배 정도. 즉 어떤 프로덕트의 기능이라든지 그걸 이제 구성하시고 마켓에 출시하기까지의 시간이 200배 단축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더 적은 실패, 운영이라든지 개발했을 때 디플로이 된 다음에 서비스에 들어갔다. 예, 그럼 그럴 때 이제 더 적은 이제 페일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좀 더 발편이 발 뻗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복구 자체도 168배나 더 이제 빠르게 복구가 진행할 수 있고요. 데브옵스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빠르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화의 변화가 좀 필요한데요. 문화라는 거는 정말 이게 회사마다 다 다른 거 모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아마존닷컴 사례를 이제 봐서도 좀 더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다면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걸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거 참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투피차 팀이라는 걸 이제 고려하신 다음에 보시면 일단 개발과 운영을 가능하면 함께 하셔가지고 좀 더 발빠르게 이제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개발이랑 운영 사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책임을 공유한다. 저만 이제 코드 레벨에서 난 책임이 가진다. 당신은 운영자니까 운영상의 책임을 가진다. 이런 걸 떠나서 하나의 팀이 이제 동일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 책임 공유라는 건 결국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에 대해서 100% 이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제 진행 상황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가시성, 그래서 모니터링 툴 같은 게 중요해지고요. 그다음 의사소통,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레팅, 이게 지금 알림이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다음 대응을 빨리 할 수 있게 뭐 이런 이제 문화의 변경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CI/CD라고 부르는 지속적 통합, 지속적 전달 및 배포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로서 인프라라고 이거는 꽤나 좀 많이 또 활용되는 용어인데요. 인프라 자체를 코드로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쭉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를 레파지토리에 저장하는 이유를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디프 같은 거 가능하시고요.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전 리비전으로 가서 이전 그 환경을 그대로 구성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버전 1.0을 사용하시다가 버전 1.2를 배포했는데 1.0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떤 구성으로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1.0 버전의 코드로 만들어진 인프라 구성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랑 로깅, 이거는 뭐 제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모두를 고려하고 다양한 AWS 개발 도구를 이제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코드스타입니다. 코드스타는 AWS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빌드 및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제 몇 분 만에 이제 AWS에서 어떤 배포 라인을 이제 구성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팀 전체에서 좀 더 자기 이제 목적에 맞게끔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곳에서 소프트웨어 배포 자체를 이제 쉽게 관리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다양한 프로젝트 템플릿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정말 이제 몇 분 만에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코드 스타를 이제 켜시면 자 이제 메인 페이지를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템플릿이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 보시면 이제 랭귀지별로도 이제 필터링도 가능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필터링 가능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루비 온 레일즈, 루비로 만들어져 있는 프레임워크인 루비 온 레일즈를 사용하신다거나, 자바 스프링을 활용하신다거나, 아니면 노드.js를 사용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뭐 람다에서 구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라스트 빈스톡을 사용하시거나, EC2에서 직접 구성하시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템플릿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노드.js에서 이제 람다로 한번 구성해 보고 싶다. 그럼 이제 프로젝트 네임을 쓰게 돼요. 여기서 뭐 제가 아무거나 쓸게요. 예, 쓰게 되고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얘가 이때부터 밑에 보시는 이 넘어갔네요. 예, 자 잠시 예, 이렇게 되면 일단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옆에 보면 프로비저닝하고 이제 0% 컴플릿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앞서 보여드렸던 4단계 릴리즈 배포 4개의 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들, 뭐 코드 커밋, 코드 빌드, 그다음에 코드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알아서 프로비저닝 해줍니다. 알아서 준비해 주게 돼요. 예, 이렇게 준비해 주게 되면 제가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보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이렇게 쭉 나오게 돼요.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먼저 이제 우리 팀에 대해서 이제 구성원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아시다시피 AWS는 IAM이라는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거기와 연계되어 있고요. 거기서 제가 만들어 놓은 IAM 유저가 있다면 그걸 선택함으로써 그 사람한테 어떤 특정 권한을 가진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보시면 제가 DA라는 사용자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롤에 뭐 BO로 할 건지 컨트리뷰터인지 오너인지 이걸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정한 다음에 이제 add를 하게 되면 이 사용자는 현재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이제 서비스들, 뭐 코드 커밋, 코드 빌드, 코드 파이프라인 거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구성원을 관리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위키 페이지가 있습니다. 위키 페이지는 마크다운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원하신 대로 이제 문서를 수정하시면 옆에 이제 미리 보기가 나오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럼 이 화면을 이제 팀원끼리 공유하면서 현재 이제 뭐 이슈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지사항처럼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커밋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코드 레파지토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코드 커밋은 이제 기트랑 이제 100% 호환되는 이제 서버입니다. 깃 서버.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제가 어떤 뭐 코드를 업데이트하고 커밋을 하게 되면 체크인을 하게 되면 여기 그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브랜치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여튼 이 그 코드 커밋, 그 코드 리파지토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거는 이제 람다를 사용해서 노드.js 애플리케이션 돌리고 있는 건데, 람다 같은 경우는 이제 메저 포인트가 이제 인보케이션 횟수입니다. 즉 람다 함수가 몇 번 호출되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를 여기서 애플리케이션 액티비티라는 형태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람다 함수 호출되면 호출될수록 이 횟수가 이제 뭐 변화를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 이슈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유명한 아트라시안의 이제 그 지라랑 이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커넥트를 누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가지고 계신 지라의 어떤 호스팅 기반의 지라든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지라를 여기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애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가 있어요. 람다를 사용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API 게이트웨이를 앞에 붙여가지고 두 개를 연결시키게 되거든요. 그럼 API 게이트웨이는 이제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럼 이걸 통해서 제가 지금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에 대해서 아까 파이프라인, 즉 각각의 단계를 제가 구성을 하고 그 구성대로 자동적으로 진행되게끔 할 수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오른쪽 밑에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소스 코드, 코드 커밋에서 소스 코드를 체크인하게 되면 이 코드 파이프라인이라는 애가 알아서 그걸 디텍팅합니다.
예, 디텍팅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쭉쭉 진행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코드 커밋에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드 단계에 가서는 이 코드 빌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빌드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빌드를 만들거나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그 작업을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디플로이를 하게 되고요. 예.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코드스타를 좀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션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아틀란티안 지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가시면 제가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리소스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기만 하고 만들 때 템플릿 선택만 하고 만들면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구성이 되고 그냥 사용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걸 가면요. 데이브데이 1010이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럼 얘가 조금만 기다리면 밑에 쭉 나올 거예요. 예, 조금이 좀 나왔네요. 그럼 똑같이 이제 위키라든지,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 그다음에 이제 커밋하는 이제 코드 커밋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현재는 이제 최초에 구성한 다음에 소스부터 이제 배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빌드를 진행하고 있죠. 여기서는 예, 이런 형태로 이제 코드 스타를 사용하시면 전체 이제 배포의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 따라가지고 제가 이제 그 쉽게 구성하셔가지고 당장 이제 서비스에서 넣어도 될 정도의 그런 게 나옵니다. 각각의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왼쪽에 누르시면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제가 금방 만든 레파지토리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샘플 코드들이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git 레파지토리가 하나 구성되어 가지고 샘플이 디플로이된 체크인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드를 가게 되면 네,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제 빌드도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빌드로 여기 보시면 요즘 컨테이너 기반으로 하나의 빌드 환경이 구성되어서 여기서 어떤 이제 패키징이라든지 컴파일, 테스트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히스토리에 들어가게 되면 각 단계별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예. 먼저 이제 뭐 프로비저닝 한 단계도 있고 소스를 다운로드하는 것, 그다음에 인스톨, 빌드 각각의 단계마다 어떤 이제 그 후킹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진행 사항을 제어를 하거나 이렇게 로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가시적으로 제어하거나 이제 구성하실 수 있는 거라고 있잖아요. 예, 보시면 총 3가지 소스랑 빌드랑 디플로이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코드 스타를 사용하시면 제가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어떤 이제 애플리케이션 배포하는 방법들을 좀 더 쉽게 적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고 편하게 배포 환경을 빠르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고웹 애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고로 이제 만든 이유는 아시다시피 고는 이제 컴파일 랭귀지고요. 컴파일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 테스트가 좀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린트 작업도 쉽게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그거를 배포할 때는 그냥 바이너리 파일만 배포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편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스크립트 랭귀지 사용하시는 거면 뭐 Node.js 사용하실 때는 웹팩이든 그런 걸 통해서 패키징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그런 거랑 이제 대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고웹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현재 버전이 웰컴 투 AWS라는 게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거를 제가 이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 소스 코드에서 웰컴 투 AWS를 찾아가지고 찾아서 이거를 이제 웰컴 투 AWS 데브데이로 제가 바꾼 이렇게 소스 코드를 수정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아까 코드 커밋에 이제 체크인 합니다. 체크인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코드 커밋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git 클라이언트를 그대로 이제 적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엔드포인트만 달리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이걸 이제 디텍팅하게 되겠죠. 예, 디텍팅하게 되면 얘가 이제 처음에는 코드를 이제 다운로드 받게 되고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이제 빌드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빌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린트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빌드를 실제 만들어 가지고 앱이라는 바이너리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앱이랑 그 다른 필요한 이제 구성 무슨 어떤 컴플리케이션 파일 같은 것들을 정해 가지고 얘네들을 다음 스텝으로 넘깁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스텝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코드 빌드는 완료되었고 실제 인프라를 구성하는 화면으로 오게 되죠.
네,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게 사용되었는데,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제이슨이라든지 그 예물 형태로 텍스트 파일에 쭉 그 명세를 작성하시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거기에 적혀 있는 명세대로 인프라 구성을 해줍니다. 여기서 인프라라고 하면 뭐 이렇게 우리가 EC2라든지 아니면 람다라든지 뭐 다양하게 필요한 이제 환경들을 서비스들을 자기가 구성해주는 서비스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이에요. 여튼 얘를 통해서 제가 인프라를 구성하고요. 여기서 인프라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그다음에 뭐 EC2 뭐 그런 것들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됩니다. 예. 보시면 얘는 제가 이제 스테이징이라는 단계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스테이징 환경을 지금 인프라 디플로이를 한 다음에 코드를 이제 배포해주는 그런 단계까지 온 거고요. 이게 완료가 되면 이게 승인을 기다립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승인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여전히 이제 QA 팀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어떤 매니저가 이제 승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를 위해서 이제 그 어프로벌 단계가 있고요. 예, 저 단계를 통해서 저 단계까지 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라든지 뭐 SMS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노티가 나가게 되고, 그럼 그 사람은 그걸 보고 들어온 다음에 QA를 진행하시거나 혹은 QA 진행했다고 하면 이제 어프로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프로벌 진행하게 되면 이제 프로덕션을 여기서 또 디플로이를 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인프라를 구성한 다음에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좀 궁금해하실 게 뭐냐면 여기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해서 인프라를 디플로이 할 때 저게 매번 인프라를 재구성하는 건 아닙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스테이징 같은 경우는 매번 재구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새로운 이제 클린 버전으로 이제 클린한 이제 환경으로 구성한 다음에 새로운 버전을 올려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게 구성을 하실 때 사용한다고 구성하셨을 때 그걸 정하실 수 있어요. 항상 있는 거를 지우고 새로 만들거나 혹은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이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변경 사항만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뭐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프라를 구성한 다음에 코드 커밋을 통해서 이제 디플로이가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뭐 데브데이라는 이렇게 제가 바뀐 화면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 전체를 제가 좀 잠시 또 설명드리면요. 일단 이 전체 환경, 코드 파이프라인, 코드 커밋, 뭐죠? 코드 디플로이 이런 것들도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프로비저닝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템플릿을 작성하게 되면 그쪽에서 그걸 통해서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다 이제 구성이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사용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해서 이 환경을 구성하게 될 거고요. 구성했을 때 소스 코드를 위한 코드 커밋, 그 다음에 전체 파이프라인을 제어할 코드 파이프라인이 있고, 뭐 코드 빌드, 그다음 승인하는 프로세스가 중간에 있고, 코드 디플로이, 그 다음에 승인했을 때 이 SNS라는 걸 통해서 이메일 혹은 SMS 뭐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체크인을 합니다. 코드 커밋에다가 어떤 변경 사항을 체크인하게 되면 코드 파이프라인이 그걸 디텍팅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프로세스가 흘러가겠죠. 먼저 이제 코드 빌드를 통해서 이제 빌드 이제 테스트라든지 린트 작업 혹은 이제 그 빌드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게 완료되면 그 옆에 스테이징,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스테이징 환경을 구성합니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VPC 구성하시고 일라스트 로드 밸런싱 구성하시고 인스턴스 만든 다음에 오토스케일링 걸어두시고, 물론 스테이징에서는 오토스케일링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여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완료되면 이제 그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서 실제로 배포를 합니다. 인스턴스에. 이렇게 되면 스테이징 환경이 구성이 된 거예요. 이때 이후에 이제 승인 단계를 가면서 이제 그 QA라든지 매니저한테 링크가 하게 되고요. 그럼 그 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테이징 환경을 실제로 테스트해 보는 거죠. 네. 실제 디플로이 됐을 때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승인이 떨어지면 여기서 똑같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프로덕션 환경이 그대로 구성이 되고요. 구성이 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서 배포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덕션에도 이제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전체 이제 구조고요. 네,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도커 컨테이너 배포 자동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도커 많이들 사용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도커가 가지고 있는 이제 메리트는 분명하기 때문에 특히나 AWS 같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도커 이제 컨테이너 사용은 매우 좀 좋은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이제 클러스터화 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그 ECS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예, 얘는 아마 이제 이전 시간에 아마 이거 관련해서 세션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일단 이거를 좀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도커 컨테이너에 지금 배포 자동화를 하는 거를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배포 환경 구성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걸 하나하나씩 좀 설명드리면요. 먼저 네트워크 구성을 하겠죠.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성을 합니다. 지금 저야 이제 각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지만, 예, 제가 어차피 그 슬라이드시어에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사진 놓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하나씩 설명드린 거지만 여전히 전체를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해서 구성하실 수 있고요. 예, 그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뭐 VPC랑 IGW 서브넷 라우터 테이블 같은 걸 구성합니다. 기본적인 네트워크죠. 구성한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세요. 예, 코드 파이프라인을 먼저 만드시고 소스를 현재는 코드 커밋이 아니라 그냥 S3로 제가 바꿔봤어요. 예, 그 S3를 만들고 이제 코드 빌드, 실제로 이제 빌드하는 작업을 수행할 코드 빌드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구성을 합니다. 컨테이너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ECS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클러스터이고요. 그다음에 ECR 같은 경우는 도커 레지스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예요. 그래서 어떤 도커 빌드 이후에 나오는 이미지를 이제 레파지토리에 등록시킬 때 사용하는 게 ECR입니다. 이렇게 리파지토리랑 클러스터를 만드신 다음에 로드 밸런서를 구성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로드 밸런서 때문에 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쉬워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로드 밸런서 구성해서 실제 오토스케일을 구성해가지고 인스턴스를 띄웁니다. 예, 인스턴스 띄우게 되면 얘네가 이제 하나의 이제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고 ECS가 얘네들한테 어떤 컨테이너 이미지를 디플로이하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수정하냐면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코드 커밋이든 S3든 GitHub든 그 소스 단계에 연결하실 때 하나만 연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좋은 방법은 코드랑 리소스랑 어떤 컨피그레이션을 따로 만드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구성원으로 이제 등록하는 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항상 코드랑 이제 컨피그레이션 파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구분해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한번 패치업을 하게 될 때는 소스 코드가 수정되면서 컨피그레이션이 수정될 수 있지만,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은 컨피그레이션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분해 가지고 리파지토리 사용하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스가 저장된 리파지토리랑 리소스가 저장된 리파지토리 두 개의 S3 만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얘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코드 빌드가 추가됐는데 얘는 도커라이징 하는 애입니다. 얘가 실제로 빌드된 앱을 도커로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로 만들게 되고 얘가 이제 ECR로 등록을 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우리가 흐름을 보면요, 먼저 이제 소스 코드 혹은 리소스를 수정한 다음에 체크를 하게 되어 있죠. 체크를 한 다음에 코드 파이프라인 때 디텍팅이 됩니다. 코드 파이프라인이 그걸 알아차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코드 빌드를 통해서 이제 빌드 작업을 하게 되고요. 네, 빌드를 한 다음에 그 빌드 파일을 이제 도커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예, 그걸 한 다음에 얘가 ECR에 그 도커 이미지를 등록합니다. 등록하게 되고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이 전체 그 ECS랑 일라스트 로드 밸런싱에 있는 어떤 특정 리소스들을 약간 수정을 해요. 예, 수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쪽 환경에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ECS가 적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새로운 제가 이제 지금 디플로이한 그 도커 이미지가 이쪽에 이제 디플로이 됩니다. 예, 디플로이 된 작업이 되고 이렇게 끝나게 돼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도커에 ECS에 어떤 디플로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입니다. 예, 보통 일반적으로 디플로이라고 하면 이제 롤링 업데이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블루그린이라는 게 좀 많이 활용되고요. 블루그린은 혹시 모르신 분들 위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지금 워킹하는 인바이러먼트는 그대로 프로덕션에 놔두고요. 이거랑 똑같은 형태의 인바이러먼트 하나 구성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서비스 하는 중에 장애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이제 환경을 미리 구성해 두는 거죠. 이렇게 미리 구성해 놓은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현재 이제 그 워킹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면요, 왼쪽은 이번에 제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버전 업데이트는 지금 제가 새로 만든 환경에 버전 업데이트를 합니다. 예, 해가지고 거기서 그걸 이제 스테이징 환경으로 보시고 거기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예, 테스트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서 들어오는 이제 DNS를 바꿔주는 작업. 예, 스테이징이랑 이제 프로덕션의 DNS를 바꿔줌으로써 들어오는 트래픽이 프로덕션에서 새로운 우리가 디플로이한 그 스테이징 환경으로 가면서 이제 환경을 바꾸는, 그게 이제 블루그린 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이 CS랑 저희가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요때 이제 아까 말씀했던 ALB, 예,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좀 유용하게 되거든요. 먼저 ALB에 등록되어 있는 두 가지의 환경을 이제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어 있죠. 예, AG 두 개에다가
인스턴스 두 개를 이제 분리시켜서 HA 구성을 하셔가지고 현재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린 환경을 새로 띄우게 됩니다. 예, 그린 환경을 새로 띄운 다음에 이 띄우는 것도 보통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해서 띄우게 돼요. 예, 그래서 블루 오토 스케일링 그룹, 그린 오토 스케일링 그룹 두 개를 나눠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띄웁니다. 예, 띄워가지고 요 그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이제 버전 패치를 하고요. 예, 버전 업된 애플리케이션 디플로이를 하고요. 여기서 각종 테스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LB에서 들어오는 이제 제가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요 ALB에서 들어올 때 이게 타겟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예, 타겟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80번 포트로 들어오면 이제 A라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 A로 가라. 혹은 뭐 8080 포트로 들어오면 오토 스케일링 그룹 B로 가라. 이런 걸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게 타겟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ALB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바꿔줌으로써 80번 포트로 들어오는 거를 오토 스케일링 그룹 B, 즉 새로 생성한 그린으로 가고 반대로 이제 이거를 이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함으로써 제가 실제로 이제 블루 그린 이제 구성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형태로 블루 그린 그 배포를 구성하실 수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가 추가된 게 뭐냐면 이 환경이 추가됐어요. 예. 보시면 아까 전에는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하나만 이제 하나의 인바이런먼트만 이제 구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그린용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블루 그린은 이제 프로덕션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프로덕션 스테이징이라는 이름 짓기는 좀 애매하니까 제가 인바이런먼트 A, B로 이제 나누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 얘 같은 경우는 그 환경을 두 개 구성해 가지고 위에 보이는 환경, 밑에 보이는 환경 두 가지를 구성해 둡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아까랑 똑같은 프로세스로 체크인을 하게 되면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바이너리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도커라이저를 통해서 ECR에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중간에 호출되는 애가 디스커버리라는 애가 있어요. 네. 이게 훨씬 좋네요. 네, 디스커버리라는 애가 있게 되고, 디스커버리가 이제 지금 80 포트랑 8080 포트가 어떤 환경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자기가 이제 찾아냅니다. 예, 찾아내게 되고요. 찾아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디플로이 되는 환경에다가 파라미터로 넘겨주게 돼요. 예, 현재 80번 환경이 어디가 80번이고 어디가 8080인지 파라미터로 넘겨줍니다. 예, 그럼 파라미터 넘겨주면 얘가 거기에 맞게끔 이 ECS를 통해서 디플로이를 하게 됩니다. 예, 디플로이를 하고 난 다음에 스와퍼를 통해서 이 두 개의 아까 엔드 포인트를 타겟 그룹으로 교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우리가 블루 그린 변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좀 혹시 어렵게 얘기를 했을까요? 네. 혹시 제가 한 분만 손 들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이해를 하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네. 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파라미터를 넘김으로써 그 파라미터에 따라서 환경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어떤 로직이 필요하실 때 람다를 구성하셔가지고 람다가 서비스 디스커버리라든지 아니면 환경을 이제 스와핑 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 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 ECS랑 일라스 로드 밸런싱, 정확하게는 ALB,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저희가 여기 들어오는 환경의 트래픽을 라이브에서도 스와이핑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구성해 놓은 파이프라인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시는 게 좀 의미가 있으시거든요. 제가 이 이름으로 만들어 놨고요. 얘가 아니네요. 네. 지금 실제로 제가 구성해 놓은 환경입니다. 보시면 이제 처음부터 소스랑 리소스 두 개로 구분되어 있죠. 정확하게는 이제 소스 코드랑 여기는 이제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업데이트 되었을 때 어떤 것이든 업데이트가 된다면 코드 빌드를 통해서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고 애플리케이션에서 린트 작업, 테스트 작업, 빌드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생성된 이제 앱 파일이랑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같이 압축이 돼가지고 압축이 돼서 이제 다음 도커라이저로 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실제로 도커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고 이제 ECR이라는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한 다음에 여기서 람다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고 여기서 얘가 디스커버리 하는 거죠. 디스커버리 하는 거는 어떤 게 블루 환경이고 어떤 게 그린 환경인지를 지가 판단합니다. 그 판단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ALB에 등록되어 있는 타겟 그룹이 어떤 포트를 가지고 있는지로 구분을 해요. 예. 그러니까 구분한 다음에 이제 두 개가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새로운 리비전, 우리가 이쪽에서 이제 코드 빌더를 통해서 이제 ECR에 등록할 때, 우리가 이제 등록할 때, 도커 이미지 등록할 때 그 태그를 내릴 수 있어요. 예. 그 태그 값을 이쪽에 넘겨줍니다. 실제 정확히는 8080을 가지고 있는 환경의 태그를 파라미터로 넘겨줍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 그 8080의 그 태그 값을 받아가지고 아까 그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번에 이 A라는 태그를 가지고 있는 그 도커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구성을 해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이브 환경이니까 전혀 이제 그대로 변경 없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스와핑을 기다리는 이제 어프로벌을 기다리게 되고요. 그럼 우리 이때 이제 스테이징 들어가신 다음에 막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테스트한 다음에 어프로버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스왑 인바이러먼트라는 람다 함수로 출해가지고 지금 아까 타겟 그룹을 바꿈으로써 실제로 이제 그 블루랑 그린 환경이 이제 교체되는 거죠. 제가 이제 람다 코드도 잠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디스커버리랑 스와퍼가 있고요. 네, 보시면 좀 내용이 길긴 한데, 예,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엔트리 포인트를 찾으면 엔트리 포인트가 이쪽에 핸들러, 예, 여기가 엔트리 포인트고요. 예, 보시면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잡 아이디랑 잡 데이터 이런 것들을 받아오는데, 이거는 전체 프로세스에서 코드 파이프라인에 대한 정보를 받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티팩트를 먼저 받아와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우리가 구성할 때 사용했던 아까 빌드를 하고 도커라이징 했잖아요. 그럼 도커라이징 했을 때 도커라이징 후에 어떤 그 태그로 내가 도커 이미지를 등록했는지 그 태그 값을 다음 환경에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태그 값을 받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 그 태그를 파라미터화 시킴으로써 이제 디플로이 할 때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아티팩트를 받아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빌드 인포 받아서 실제로 태그,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태그를 받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ELB, 아까 제가 ALB라고 했죠. ELB에서 그 원하는 이제 리스너라든지 뭐 타깃 그룹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받아옵니다. 예, 받아온 다음에 그게 거기서 이제 80원 포트랑 8080 포트가 어디에 이제 할당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제가 이제 베타랑 프로덕션으로 이제 나눠놨는데, 베타라는 그 환경에다가 예, 베타라는 환경에 제가 새로운 태그를 여기 넣게 돼요. 예, 이렇게 넣어서 지금 이 아웃풋이 다음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데서 파라미터로 넘어가게 되고, 그럼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여기 따라서 실제 디플로이 할 때 서로 다른 도커 이미지를 디플로이 하라고 이제 명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환경을 어떤 환경이 프로덕션이고 베타인지 혹은 그린이랑 블루인지 이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와핑 하는 거는 더 간단합니다. 예, 얘도 이제 엔트리 포인트가 요 밑에 있고요. 보시면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코드 파이프라인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받아와야 되는 거고, ELB 내용 받아온 다음에 리스너라고 이제 타깃 그룹을 가리키는 리스너가 있어요. 얘가 실제로 이제 정확하게는 80이랑 8080 포트로 구분할 수 있는 애가 리스너입니다. 얘를 받아가지고 저기서 타깃 그룹을 가져와서 타깃 그룹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이 두 개를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왑 인바이러먼트라는 펑션을 가게 되면 지금 뭐 베타 타겟 그룹이랑 프로덕션 타겟 그룹을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정확하게 여기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네, 보시면 이제 베타는 프로덕션으로 바꿔주고요. 그다음 프로덕션은 이 베타로 바꿔주는 이런 작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블루 그린 실제로 바뀌는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한번 해보실 수 있게 제가 리소스를 공유해가지고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슬랙을 통한 검수하는 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환경에서 이런 환경을 구성했었죠. 예, 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한 환경을 소스, 뭐 빌드 쭉쭉쭉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어프로벌 하는 게 제가 이제 아까 SMS든 이메일이든 보내가지고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거를 이런 형태로 구성하실 수 있어요. 예, 저 어프로벌 단계가 오게 되면 이제 슬랙이라는 곳에서 저 위에 보이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죠. 디플로이먼트 리퀘스트가 있었는데 어떤 그 리뷰를 한 다음에 이제 알려달라라고 하게 되고, 저는 이제 리뷰가 다 끝나게 되면 리뷰가 안 열렸다고 씁니다. 쓰게 되면 얘가 이제 피처 1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봤냐? yes. 그 다음에 뭐 2는 yes, 3는 yes. 그럼 정말 이제 이거를 다 체크해봤냐? yes 하면 실제로 이제 디플로이 되는, 어프로벌 되는 이런 형태로 구성도 가능하세요. 네, 이걸 위해서 저희 이제 아마존 렉스라는 서비스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렉스에 대해서 다루었었는데, 렉스라는 거는 이제 음성 및 텍스트를 사용한 대화형 인터페이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셨을 때 어떤 작업이 일어나면 얘가 일단 계속 뭔가 이렇게 기다리게 되고요. 우리 거기서 어떤 특정 이제 어떤 텍스트라든지 보이스를 통해서 얘가 이제 그 어떤 작업의 시작이 됩니다. 작업이 시작이 되면 그 밑에 어떤 정해놓은 어떤 그 순서대로 어떤 기능이 되었냐 뭐 그런 것들 물어보게 돼요. 예, 물어보면 특정 대답이 들어왔을 때, 즉 지금은 피처 1, 2, 3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냐 했을 때 yes라는 대답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 진행을 하고, no라는 대답을 오면 이제 진행을 안 하고, 뭐 그런 형태로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드는 데 잘 쓰이는 이제 서비스가 아마존 렉스입니다. 렉스에서는 몇 가지 이제 그 개념이 있는데요. 먼저 인텐트라고 해가지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자연어에 대해 대응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하나의 이제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흔히 뭐 프로젝트라든지 뭐 그런 형태, 여기서 제가 이제 디플로이먼트 컨포메이션이라는 걸 하나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터런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 답이 나와야지만 그 다음 스텝을 진행하는 뭐 그런 걸 이제 지정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제가 이제 각각의 기능 1, 2, 3에 대해서 완료됐는지를 물어보는 슬롯을 이제 작업을 합니다. 예, 슬롯 등록한 다음에 이제 컨포메이션을 위해서 정말 다 체크했는지 물어보는 작업이죠. 예, 물어보고 만약에 이제 yes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고, no라고 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면서 이제 끝내는 그런 이제 컨포메이션 단계가 있고요. 그럼 풀필먼트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인텐트, 즉 디플로이 컨포메이션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걸 지정하는 데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그 람다를 지정해가지고 람다를 통해서 아까 전에 코드 파이프라인 그 어프로버를 진행하게끔 이제 구성을 해 둔 겁니다. 이제 코드를 좀 보면요. 먼저 이제 SNS 메시지 수신 시에 슬랙에 메시지를 보내는 람다 함수입니다. 예, 우리가 아까 전에 그 구성을 할 때, 요 단계에서 실제로는 SNS 메시지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럼 SNS 메시지를 보내면 SNS에서는 이걸 SMS로 보내든 이메일로 보내든 혹은 뭐 다른 어떤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람다를 호출하든 그게 구성이 가능하세요. 예, 그 구성을 한 다음에 구성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SNS 토픽만 지정해 두면 요 SNS 토픽에서 어디로 뭐 SMS, 이메일 혹은 뭐 아까 지금처럼 람다 함수 호출을 정할 수 있고요. 이게 한 다음에 이제 람다 호출되면 그냥 이제 슬랙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디플로이를 통해서 이제 후킹을 통해서 특정 그냥 데이터를 보내주는 겁니다. 예. 이게 보내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렉스랑 계속적으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요. 한 다음에 풀필먼트, 즉 모든 체크가 완료되었다라는 게 호출되면 이제 또 람다 함수 호출되어 가지고 여기서 최종 검수 완료 메시지 수신 시 렉스에 실행되는 람다 함수입니다. 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어프로버를 진행하는 거죠. 예.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딱 중간까지 멈춰놨거든요. 지금 이 환경을 보시면 이제 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구성한 환경인데, 지금 코드 빌드 끝나고 인프라 구성 끝나고 이제 어프로벌에서 멈춰놨습니다. 예, 멈춰놓고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슬랙을 보면 지금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죠? 뭐 끝났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제가 여기서 I finished the review라고 이제 치게 되면 이게 어터런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제 렉스라는 애한테 이걸 보냄으로써 렉스가 그 다음에 슬롯이라는, 즉 어떤 필요한 정보를 물어봅니다.
예, 프로그램 정보로가 첫 번째 기능이 완료되었는지를 저한테 물어보게 되고 제가 이거를 완료했기 때문에 yes라고 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냐? 예, 계속 yes를 쳐주는 거죠. yes를 쳐주고 마지막으로 정말 모든 게 다 되었냐? yes를 치게 되면 얘가 이제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좀 느리네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리뷰를 고맙다고 하고 가게 되면요, 얘가 좀 기다리면 그렇죠. 어프로브 됐죠. 예, 어프로브 되게 되고 그 다음 환경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이거를 제가 코드로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화면이랑 이 화면이거든요. 예, 자, 디플로이 봇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봇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인텐트 중에 디플로이 컨퍼메이션이라는 거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호출이 되면 제가 이제 I have finished review라고 쓰게 되면 이 다음에 슬롯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자기가 물어보게 돼요. 물어보고 어떤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럼 그 결과를 조합해 가지고 이제 최종 이제 완료 어떤 작업을 하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이제 결정하게 되거든요. 저는 여기서 단순하게 픽처 1, 2, 3에 대해서 체크를 했는지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컨퍼메이션을 위해서 정말 다 했냐? 안 됐으면 다시 해라. 뭐 이런 걸 지정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정보가 이제 오케이 되었을 때 어떤 특정 람다 함수를 호출하게끔 하실 수 있고요. 이때 람다 함수를 보면 별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실제로 코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현재 상태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프로벌이라는 액션을 찾아요. 찾은 다음에 리절트를 여기서 그냥 업데이트만 해주면 끝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얘가 알아서 진행돼 가지고 클라우드 포메이션, 인프라 디플로이랑 코드 앱 디플로이를 같이 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제 AI 서비스든 혹은 뭐 다른 서비스들이랑 같이 인티그레이션 하셔가지고 구성하시면 좀 재밌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편하게 우리 문화에 맞는 우리 프로세스에 맞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ECS 디플로이 하는 거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구성을 하실 때 일단 소스 단계에서는 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이제 뭐 다운로드 받아오는 거니까 별 특별한 게 없고요. 빌드하는 것도 크게 별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코드 빌드를 통해서 특정 환경에서 이제 빌드를 하던 혹은 뭐 어떤 도커라이징 하던 그 정도만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럼 도커라이즈에서는 아까 도커 이미지 만드는 거랑 이제 ECR에 등록하는 걸 하게 되고요. 디스커버리 같은 게 이제 람다 함수를 호출하는 건데요. 여기도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인풋 파라미터 있죠. 인풋 아티팩트. 여기서 이제 리소스라는 걸 넣게 되면 빌드 인포라는 걸 넣게 되면 이 빌드 인포가 새로 이제 도커를 만들어서 등록한 그 태그 아이디를 얘가 포함하고 있어요. 예, 얘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넘겨주게 되고 그럼 람다 함수에서는 얘에 포함되어 있는 태그 아이디 값을 자기가 받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받아온 다음에 자기가 지금 이제 아까 두 개의 디스커버리 하는 거죠. 어떤 게 프로덕션이고 어떤 게 스테이징인지 ALB에 연결되어 있는 타겟 그룹을 보고 이제 디스커버리 한 다음에 이걸 이제 그린 환경, 즉 스테이징 환경에서 새로 업데이트된 태깅 값을 넘겨줍니다. 이 넘겨줄 때도 보시면 람다 함수에서 아웃풋으로 디스커버리 인포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인바이런먼트 A는 새로운 태그 값, 인바이런먼트 B는 지금 현재 이제 태그 값 이런 걸 이제 넣어주게 돼요. 넣어주게 되면 이 환경에서 디스커버리 인포를 받아온 다음에 이 파라미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디스커버리 인포라는 아웃풋 아티팩트에서 인바이런먼트 A에 대한 태그 값을 가져오는 작업이거든요. 얘는 인바이런먼트 A로 되어 있고 얘는 이제 B로 되어 있겠죠. B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현재 얘가 인바이런먼트 A가 스테이징이든 얘가 프로덕션이든 상관없이 앞에 디스커버리에서 줬던 태그 값을 적용한 다음에 여기서 실제 이제 디플로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 가지고 어프로벌을 기다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테이징 환경은 업데이트된 버전, 프로덕션 환경은 현재 라이브 버전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어프로벌이 완료되면 이 두 개를 이제 수합해주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구성이 가능한 거죠. 실제로 이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실습해 보시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301 세미나를
자주 이제 매달마다 이제 하는데 그 핸즈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달 전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01 세션 진행하실 때 한 번쯤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해보시면 참 이게 재밌으실 거예요. 예. 여튼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제 데브옵스라든지 뭐 ECS에 디플로이 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많은 리소스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코드스타는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코드스타, 그는 이제 페이지가 있고 가서 보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드스타를 통해서 디플로이 한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이게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뜨게 돼요.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 보시면 이게 트위터 아이콘 있잖아요. 이걸 누르게 되면 그 트위터의 그 저의 그 죄송합니다. 이게 안 보이는 상태였군요. 예. 네. 여기서 이제 이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 샘플을 이제 디플로이 하시면 여기서 이걸 누르게 되면요. 트위터에 로그인 해가지고 저거를 이제 트윗을 리트윗하게 되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 50%의 크레딧을 줍니다. 예, 50%의 크레딧 드리기 때문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GitHub에 AWS Labs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디플로이라든지 혹은 뭐 ECS 이런 거 찾으시면 저희가 이제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거 가셔가지고 지금 ECS로 이제 컨테이너 구축 및 배포하는 거, 혹은 뭐 서버리스로 지소적 아닙니다. 지속적 배포하는 것들, 이제 샘플 코드라든지,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디플로이 하는 것도 그냥 한 번만에 금방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DevOps 및 AWS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쪽 들어가셔도 이 리소스 탭을 보시면 좀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가 실제로 정말 이제 프랙티컬한 이제 예제라든지 아티클이 많이 올라와요. 예, 이거 가셔서 보시면 현재 이제 저희의 어떤 맞는 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툴, 서드파티 도구들 그와 관련된 데브옵스 혹은 디플로이 가속화하는 그런 것들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웹 서비스용 도구 가시면 현재 제가 설명드렸던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마지막 시간인데 여전히 한번 먼저 처음 말씀드린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AWS 데브데이 아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꼭 평가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기념 티셔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Q&A라든지 아니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저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설명을 좀 어렵게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이제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